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76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오늘은 단촐하게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다들 이사와 뭐 네. 이런 뭐 개인적인 일이 바쁜 있었어서. 일들로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둘이서 방송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게스트분이. 생각보다 오디오가 비지 않으니까 셀럽이 빠져도 셀럽. 셀럽이 네. 빠져도 방송은 계속된다. 이런 비디오로 모습. 가면 네. 이제 오디오를 잊게 된다고. 유튜브에 진출하셔가지고 아마 그거가 이유는 아니지만 네네, 선생님은 그럼요. 이사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럼요. 오늘은 이렇게 2명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결혼 얘기도 하고 좀 무거운 얘기 사실 많이 했었어요. 무겁다기보다는 어쨌든 결혼에 관련된 그렇죠. 게스트분이 사회에 굉장히 관련된 많았었어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원래 저희가 요번 시즌 시작하는 그런 초심을 좀 찾고자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런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오늘 게스트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피방 여러분. 저는 웹툰 작가 활동을 짧게 하다가 지금은 웹툰 포트폴리오 강사로 일하고 있는 뭉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네. 어색해. 그렇다기엔 너무 손까지 이렇게 흔들어 네, 주시면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긴 한데 저기 CCTV가 있어요. 저기 대고 손 흔들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웹툰 네. 작가를 하시는 분은 처음 뵈가지고 네. 되게 신기한 만남이 될 것 같고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인스타에서 처음 먼저 그 친구를 걸어주셨었어요. 그때, 네, 그렇죠. 팔로우를 걸어주셨어서, 인스타로 네, 먼저 걸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존재만 알고 있다가,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해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된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연유로 개피방이라고 써두셨나요? 인스타? 아니요. 사실 저는 그냥 그 사진 저희 그 처음에 포스터 만들었을 때 그때 사진 올려두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바닥 다 뭐 조금만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렇게 팔로우도 걸고 그런 일 많잖아요. 아는 분 이제 타고 가서 추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진행자이신 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원래 그럼 그 전에도 개피방을 좀 들으셨나요? 그 전에 여기 처음 막 생겼을 때 그때 몇 화 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많이 못 듣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차기작 준비하게 생겼는데 웹툰 작가들 특성상 이제 화면 보면서 작업할 때 귀에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틀어놔요. 그래서 뭐 들을까 하다가 이거를 듣게 됐는데 마침 제가 아는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재밌게 듣다가 그래서 이제 청취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한 인연으로. 그러게요. 네. 혹시 자신을 어떤 단어들로 정체화하고 계실까요? 저는 시스 남성 호모섹슈얼 게이입니다. 네, 게이 호모섹슈얼. 네. 개피방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이 아까 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온 걸 듣다 보니까 여기 패널분들도 너무 재밌으시고 그래서 정말요? 네. 하필이면 재미없는 두 사람이 여기 왔네요. 제가 재밌는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삼식님도 제가 팔로우를 한 상태일 거예요. 인스타에서.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DM이나 이런 거는 서로 안 주고받아도 스토리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던 차에 내적 친밀감 생기고. 네, 맞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팟캐스트까지 들으니까 또 이번에 사전 인터뷰 하면서 알게 됐는데 동갑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랑. 네.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얘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동갑 게이들이 잘 없어요. 네, 맞아요. 찾아보면. 그래요? 요즘 트위터에도 많이 없고. 네, 맞아요. 많이 없어요. 다들 이제 연애하느라고 트위터 SNS를 안 하시나? 저도 SNS 그죠. 저도 트위터는 안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동갑이면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갑자기 친해진 느낌도 들고 편하고. 그래서 이제 출연 신청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3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맞아요. 좀 예전에 출연 신청을 주셨다고 저희가. 네.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나는 이제 바빠졌으니까 다른 일도 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 집중하면서 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청소하면서 다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는데 막 게스트 라인업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화려해서. 네, 뭐, 요즘 그랬죠. 네, 뭐 운동권 분도 나오고,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그리고 뭐 드랙 하시는 분도 나오시고. 맞죠, 근데 맞죠. 요즘에 뭐 여기저기 넘치는 게 웹툰 작가인데 내가 뭐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아유,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도 오면서 계속 청취자분들 되게 실망하시면 어떠지? 아, 재미없으면 어떠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너무 결혼 방송, 너무 결혼 방송. 결혼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네. 좀 색다른 주제로 그리고 네. 되게 사실 아까 지금님이 했었던 것처럼 저희 어쨌든 일상을 살아가는 게이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맞아요. 심지어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청취자의 입장일 때 제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대충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제일 재밌었지. 아니요. 예. 아무튼 저는 뭐 어쨌든 그랬는데 그냥 직장인의 한 사람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사실 말씀드렸듯이 독특한 어쨌든 이력이지 않을까. 저는 주변에 웹툰 작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업계에 계시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막 미디어에 노출되는 웹툰 작가들을 보면 막 기안팔사님이라든지 침착맨이라든지 그치 그건 있죠. 맞아요. 그죠. 하다못해 난 좀 뭐라도 코스염이라도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뭐 실망하실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평범하게 생겼다. 그럼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딱 이 거리로 유지하고 이 거리로 유지하고 가까워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잘 숨겨졌네요. 그쵸. 그쵸. 미디어에 요즘에 맞아요. 미디어에 노출되고 비교하고. 하는구나. 저희 혹시 뭐 개피방 예전에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라미님 에피소드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이제 건너 아는 분이라 이렇게 뭐 그분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만 얘기를 들었던 거라 이렇게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 같은 거 못 들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정체성을 찾기까지의 그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새롭기도 하고 해서 재밌게 들었었고요. 그리고 파이오나님,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게 발음을 해야 한다고. 네, 맞아요. 파이오나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이따만한 그림을 하나 그릴 일이 있었어요. 네. 문짝만한 그림 하나 그릴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막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그때 딱 그 방송을 듣고 너무 도파민이 솟아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힘이 나셨군요. 네. BL 얘기 하신 것도 재밌게 들었었고요. 그 사실 심지어 파이오나님도 본업은 중에 하나는 그림 그리시는 일러스트레이터시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통하는 게 또 있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잘 찾아보면은 주변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 나도 뭔가 유튜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사실은 영상 몇 개 올렸다가 잘 안 됐어요. 영상을 올리셨군요. 그림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그림 그리는 영상? 네, 그림 그리는 영상 올렸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요즘 뜨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알고리즘을 타야 되니까 바이럴이 될 만한 뭔가를 해야 되나? 요새 그 알고리즘을 타기 위해서 또 막 이런저런 게 하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계정 여러 개를 올려가지고 막 그렇대요. 네, 그래서 막 올리는 것도 있고. 그죠. 네. 강좌 들어야 될 것 같지. 그렇죠. 유튜브 알고리즘 타는 법. 그런 광고가 너무 뜨더라고. 릴스 타는 법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하긴 릴스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광고 받으려고. 숏폼으로 숏폼으로 하는 해서. 분들도 많죠. 맞아요.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는 그림을 그려도 숏폼은 조회수가 엄청 나오는데 영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상은 제일 공을 많이 들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리고 그 짧은 도파민 충족을 위한 짧은 영상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 호흡이 좀 긴 영상들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뭐 인스타나 그런 유튜브 통해 가지고 좀 바이럴 통해서 마케팅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나요, 예전보다?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어디 조직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라서 뭐 직장인으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네. 항상 마음속에 해봐야지 생각은 하시는데 그리고 막상 해보면은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긴 직장 다니면서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몽탱님도 좀 마음속에 한켠에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음 한켠에는 사직서를 이렇게 안고 품고 다니는 것처럼 품고 다니죠. 다양한 요즘에는 또 N잡 시대라고 하니까 맞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알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오늘 구성은 1부에서는 우리 몽탱님의 직업 탐구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직업 탐구라고 하니까 너무 다큐멘터리 같긴 한데 네, 직업에 대해서 여쭙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몽탱님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첫 질문 드릴까요?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 작가이면서 포트폴리오 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직하고 계신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플랫폼에서 1년 정도 연재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처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연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경까지 제가 손으로 다 그렸거든요. 배경 혼자서. 네, 요즘에는 이제 스케치업 같은 프로그램, 네. 그 3D 프로그램으로 다 돌려서 배경을 넣거든요. 배경은 그렇게 넣어요? 네, 그거만 하시는 작가분도 계세요. 사진을 이렇게 트레이싱 한다거나. 그렇구나. 사진이 아니고 스케치업이라고 원래 건축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요. 가구 배치할 때 쓰고 사람들이 쓰는 거. 오늘의 집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넣으면은 배경이 되는데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손을 그리면서 하셨던 거죠? 그때는 이제 그런 3D 프로그램이 많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미리 만들어서 공급되는 배경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리고 좀 자존심도 있던 것 같아요. 내 데뷔작인데 다 내 손으로 그려야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더 퀄리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데뷔작이라 욕심이 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1년 정도 하니까는 몸이랑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쓰고 또 마감에 원래 다들 작업은 약간 마감에 닥쳐서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플랫폼이랑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이때까지 하겠다. 얼마에 한 번씩 어떤 에이전시에 소속이 안 돼 있으면은 1대1로 그냥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따로 소속이 없으셨던 때였고 에이전시가 따로 없으셨던 때였고. 에이전시가 있긴 했는데 그게 에이전시에 소속이 된다고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일정 수익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얼마는 에이전시가 가져가야 그쪽 수익이 나고. 그렇죠. 나는 이런 작품을 연재하기 싫은데 에이전시 쪽에서 권유를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그렇죠. 그것도 또 1년짜리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연예인들도 막 뭐 5년, 7년 계약을 하잖아요. 에이전시 소속이 되면은 뭐 짧게는 1년, 저도 뭐 소속이 돼본 적은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일정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이제 에이전시가 요구하는 대로 작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자유로운 영혼이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유롭다기보단 무서웠던 거죠. 무섭다. 그렇게 매이는 게. 그래서 했는데 또 계약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처음에 이행하기로 했던 계약이 이행이 안 돼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복잡한 문제고 그리고 그때 뭐 좀 공황 이런 게 왔었어요. 대인 기피? 왜냐면은 깨 있는 시간에 계속 그림을 그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자는 시간만 빼고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헬스장에 운동하러 운동 갔는데 가면은 이제 일상적으로 그쪽에서 인사를 해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마음이 떨리면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누구만 만나도 그냥 막 안녕하세요 회원님 그러면 안녕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거의 하루 대부분을 입을 안 떼고 사니까 혼자서 그냥 그림만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욱 매여서 살기가 더 무서우셨겠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하다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로 옮겼죠. 그래서 지금은 웹툰 대학을 지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직을 하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웹툰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들어주는 강사로 웹툰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웹툰 그러면은 웹툰 그러니까 작가를 지망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회사에 그 웹툰에 관해서 지원하는 거를 도와주는 일인 건가요? 회사나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거 도와주는 대학에 거죠. 학과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좀 성적 위주로 많이 뽑았었는데 근데 뭐 절반 이렇게 뽑았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그림만 30장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근데 그게 진짜 실무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진짜 원고 웹툰 원고랑 뭐 캐릭터 디자인 시트 그거랑 뭐 콘티, 뭐 선화. 근데 이것도 다 목적이 다른 것이라 뭐 대학이면은 이제 거의 총괄적인 걸 다 모아서 내고 그리고 회사에 입사를 한다, 웹툰 스튜디오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파트가 되게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선화 작가로 입사를 한다 그럼 선화 포트폴리오만 넣는 거고 채색만 한다 그럼 채색만 넣는 거고. 선화라는 건 스케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선화는 이제 펜터치. 펜터치. 스케치 위에 펜으로 따는 거. 굉장히 분업이 이제 많이 된 시스템이 생겼나 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직무에 따라서 받는 페이가 다르죠. 중요도가. 그럼 궁금한 게요. 원래는 개인이 웹툰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자기 그 그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느 웹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 그 캐릭터에 맞는 그림체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네. 웹툰 작가들은 좀 더 개인성이 도드라지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과는 아니라서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애니메이션 과는 거기 있는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미 나온 캐릭터 시트 디자인대로 그림체를 바꿔서 그리세요. 와.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작품을 예로 들면은 거기 애니메이터들은 다 자기 그림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시면은 거기 맞춰서 다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디렉팅 하는 대로. 네. 와. 그래서 그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짱구는 못 말려의 그 짱구 엄마를 보면 어느 화에서 너무 못생기게 나오는데 어디서는 되게 곱상하게 귀엽게 나오고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 네, 만화책에 감독이 달라서. 감독이 달라서. 디렉팅이 달라지는 디렉팅이 거죠. 달라져서. 네. 근데 다 장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던전밥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시면 보고 있어요. 그것도 액션 파트를 보면 그림체가 살짝 바뀌어요. 그때 바뀌는 걸 하긴 액션은 다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액션은 잘하시는데 캐디는 살짝 좀 날카롭게 그리는 편이시더라고요. 이것도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이제 웹툰은 그거에 비하면 좀 그림체가 좀 각각의 개성이 도드라지는 편이 강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작가들도 작화 작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메인 작가가 예를 들어서 원고를 가져온다 그러면 다 비슷하게 화풍을 맞춰서 채색도 해주시고 그림도 다 그려주시고 거의 그냥 약간 기업형 시스템이 돼가고 이제 있네요. 많이 그 애니메이션 쪽의 그런 산업적인 면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웹툰도 예전처럼 막 혼자서 주제도 잡고 그림도 그리고 막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젠 메인 작가가 있고 밑에서 이제 그 맞춰서 해주시는 분들이 스태프처럼 딱딱딱 맞춰서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그 식당도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예로 들면 튀기는 분 따로 있고 그렇죠. 버거 만드는 분 따로 있고 홀에 따로 있고 하는데 지금도 어디 무슨 뭐 을지로의 노포 같은 데 가면 혼자 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그런 조그만 맛집 하나 차려서 구멍가게처럼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시스템적으로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올라운다. 다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럼 계속 아이디어도 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참 창작자라는 게 그럼요. 쉽지 않은데 진짜 멋있는 것 멋있어요.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유명한 침착맨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착맨도
웹툰 작가로서 어쨌든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최근은 거의 유튜버로만 살고 웹툰 작가에서는 거의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쵸.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그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마감을 맨날 지켜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좀 더 쉬운 거지. 유튜브는 이제 말을 하면 되고 돈을 버는 게 좀 더 쉽다는 그렇죠.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래요? 것 같아서 참 그런 작가도 그렇게 힘들다고 할 정도면 뭔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은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처음 웹툰 작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좋지 않았어요. 좀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 좀 서브컬처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서브컬처에서. 네, 뭐 자우림 음악도 듣고 그리고 소위 말해 오타쿠 문화라 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많이 좀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다음 화가 궁금해서라도 더 버텨보자.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네. 의미였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내 만화를 보고 좀 다음 화가 궁금해졌다. 그러면은 제가 한 편 두 편만 그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많이 남겨두고 가면 뭐 가진 않더라도 많이 작품 생활을 하면 그 독자가 만화 한 편이라도 얼마나 설레겠어요. 네. 이 작가 작품이 아직 이만큼 남아있네. 그래서 저희가 그 드래곤볼을 1편은 재밌게 보고 나면 나머지 40권을 향한 그 기대감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고 싶다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피스를 1편을 봤던 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하차했어요. 저도 한참 전에 하차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신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힘든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의지로서 바꾸신 거네요, 그렇죠? 네. 나도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고받는다. 네, 그때 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인디 만화 그 코믹월드라고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오타쿠 행사랑 그리고 동인 행사, 뭐 일러스트 행사 이렇게 되게 세분화돼서 나뉘었잖아요. 뭐 서울패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그때는 진짜 서울 코믹월드가 찐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고 거기서 인디 만화, 뭐 2차 동인 만화 다 모이는 거예요. 굿즈까지.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시절에 뭣도 모르고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 스테플러로 찝어서 냈는데 제가 그린 만화를 중학교 때요? 이렇게 뽑아서 복사해서 이제 카피북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되게 조악한 거죠. 근데 그거 이렇게 팔리기도 하고 블로그에 뭐 너무 재밌어요, 뭐 다시 그려주세요, 뭐 이렇게 댓글 막 보면은 거기서 또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경험을 해보셨군요, 어릴 때. 그거를 잊지 못해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도 그렇고 뭐 다른 아티스트, 뭐 가수라든지 그리고 팟캐스트도 일종의 이제 그 소통 창구잖아요. 맞아요. 피드백이 그쵸. 없으면 저희도 막 동력을 잃을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이 리액션이 있어요.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댓글도 달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서울 분이세요? 그게 주로 저기서 하지 않나요? 하계울역에서 하지 않았나요? 추억이다. 그죠? 잘하네. 네. 왜냐면 그 양재 AT 센터. 네, 맞아요. 양재 AT 센터에서 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같은 반에 여자애가 그 동인에 관련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렸어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기를 해줘가지고 가이드를. 네, 가이드를 해줘서 그래서 한번 같이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아니요. 근데 그때는 비엘 저도 사랑이. 비엘 사랑이. 그때 이제 이런 장르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저 가가지고 이제 뭐 용돈 모은 걸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그때 따라갔었던 그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막 진짜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약간 저한테는 별 세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곳에서 못 보는 사람들이 맞아요. 못 보는 작품들이 막 그때 있잖아요. 막 그런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때 막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죠. 막 정말 코스어. 네, 진짜 컸어요. 그 저기 행사가 그래가지고 코스어라고 하셨는데 코스어. 네, 그렇죠. 코스어. 그렇죠. 코스크지야 컸어요. 그러고 행사가. 그것도 맞죠. 네, 그래가지고 라임 둘 다 맞는 걸로. 네, 맞아요. 라임을 맞죠. 그래서 그때 저의 굉장한 그 충격으로 좀 남아 있는 때기도 해요. 되게 어렸을 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 가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뭉탱님도 그때 뭐 그렇게 팔기도 하셨지만 직접 네.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었죠. 그 일단 규모적으로 되게 압도적이잖아요. 맞아요, 압도적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부스를 설치하는 입장이니까 처음에 그 떨림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을 때 그 빈 광활한 공간에 책상들만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드락 갖다가 막 조악하게 테이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 혼자서? 네, 그때 혼자서. 때? 아버지가 이제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 그 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보시기에도 막 어린애가 뭐 그거를 더운 날에 배낭을 메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하는 게 이뻐 보이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택배가 와 있어요, 미리. 그 제가 뭐 인쇄 신청했던 게 와 있는데 그거 뜯으면은 이렇게 새 책 냄새가 쫙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돈 받는 창구도 만들고 뭐 부스도 만들고 그러면은 재밌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돈 내고 사고 할 때 그 희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게 그게 부스 입장자로 입장을 하면은 공짜로 친구를 한 3명, 2명까지 무료 입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부스 스태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야 같이 갈래? 막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픽업을 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반인으로 입장하면 줄을 엄청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돼서. 맞아요, 그렇지. 여름에 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재밌었죠. 되게 중학교 때 저는 진짜 공부만 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근데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도 막 비예린이 어쩌니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디나이얼로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리면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처음 그리셨던 것도 좀 비엘 쪽이나 뭐 퀴어 컨텐츠였나요? 그러진 않았나요?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뭐 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막 다 사모았죠. 그러면 아까 정체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쯤부터 이미 정체화를 하셨었나요? 어떻게? 그때는 막 정체화란 생각까지 구체화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나 보다. 내가 취향이 좀 별난가 보지.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좀 야식코리안 영상 같은 것들도 막 그런 취향 쪽으로 보면서 게이 쪽으로 보면서 개동을 보면서 근데 왜 자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개인가 보다라는 생각 자체는 안 했지만 그냥 내가 이런 걸 좋아하나 봐. 특히나 그런 애니메이션에선 또 한 파트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그 여사친도 그쵸. 그런 걸 그리는 친구였지만 맞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특히나 맞아요, 그 월드 안에서는.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너는 그런 걸 그리네, 나는 이런 걸 그려.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약간 비슷한 감성이 있어요. 퀴퍼랑. 그렇죠. 약간 나 그 생각했어. 퀴퍼 같은 안정감이 드는 곳이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네. 이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가 되게 고맙네요. 뭐 하고 지내나 모르겠네요 요새는. 그 친구가 되게 눈썰미가 있네. 얘라면.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그때도 저는 평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얘라면은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평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물론 그런 걸 접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뭐 있잖아요. 뭔가 야한 일러스트 같은 만화 같은 거. 그렇죠. 어떻게 인터넷이 그때 막 퍼질 때였으니까 저희 어릴 때. 근데 몰래 막 봤던 것 같아. 그걸 막 누구한테 난 이런 거 봐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혼자 보는 거죠. 뭐. 혼자서 보고 막 보면 뭔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걸 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그런 데서 접했다면 뭔가 나만 이상한 건 아니 뭐 여긴 이상한 건 아니네, 이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 혼자 볼 건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품 활동이라고 하는 걸 어쨌든 해보셨고 거기서 효능감을 얻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이후로도 그래서 진로를 이제 약간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네. 멋있습니다. 그럼요. 일찍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럼요. 진로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 작가들이 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순정 만화를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순정 만화. 그래서 그 게임을 하다가 바람의 나라 아세요? 바람의 나라 알죠. 근데 그거가 만화 원작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리신 분이 이제 여기 써 있는
그 대본에 있는 김진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김진 선생님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애니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만화 그리신 츠다 마사미 선생님 그리고 안노 히데야키 감독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시나가 후미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영화를 더 많이 봤어요. 영화를. 네. 웹툰이라는 게 이제 아니메 말고 영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화 영화 아니면 그냥 시네마 영화, 진짜. 실사 영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웹툰은 컷이 이렇게 나열되잖아요. 옆으로 네네. 흐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약간 영상이랑 비슷한 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연출 공부도 할 겸해서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도 정석영 작가님이 쓰신 대본들이 마음에 들어서 대본집도 사고 되게 존경하는 작가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사실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해서 써주셨는데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막 만화를 많이 보면서 잘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안노 히데야키 분은 에반게리온 그죠? 에비추 네, 뭐 이런 거 감독도 다 하셨고 유시나가 후미 분은 동인 출신이라고 나무 이렇게 첫 줄부터 동인 출신이라고 써 있고 서양골동 과자점 앤티크 어제 뭐 먹었어라고 저도 다 알고 있는 작품들을 왜냐면 다 뭐 영화나 만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어서 그래서 되게 한획을 그은 분들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도 모르는구나 싶기도 했고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인데도 이 작가들을 내가 이름까지는 모르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영화를 보면서 연출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예컨대 정석영 작가가 쓴 이런 거를 보면은 거기서 어떤 연출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화면비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미장센이 다르고요. 그래서 아가씨 같은 영화를 보면 다른 시네마스코프라고 해서 다른 영화보다 좀 가로 화면비가 넓어요. 가로 화면비가 넓다. 네. 근데 가로 화면이 넓을 때랑 세로 화면이 넓을 때랑 쓸 수 있는 연출이 달라요. 왜냐면은 가로가 넓게 나오면 사람이 들어가면 뭐 잘려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조그맣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주가 되는 게 뭐냐? 세트예요. 세트, 미술하고 주변은 배경 같은 게 더 도드라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도드라지는데 근데 세로가 길면은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세로 매체가 숏폼. 숏폼.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렇죠. 숏폼의 장점이자 단점은 사람이 전신이 다 나올 수 있는데 배경이 많이 안 보여요. 이렇게 좁으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든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정석영 작가님이 주로 이제 쓰시는 게 옆으로 어쨌든 넓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촬영 감독이나 아니면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뭐 극본을 보고 구상을 하셔서 이렇게 바꾸신 거고. 근데 이제 정석영 작가님 글을 읽을 때 좋았던 거는 그분이 발상을 하는 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뭐 동화적인 측면이 항상 있잖아요. 동화적인 측면. 네, 뭐 소녀가 길을 가는데 뭐 난관이 생기는데 뭐 친절한 이웃이 뭐 주머니를 한 개씩 주는데 열어보는데 뭐가 있더라. 막 약간 친절한 금자씨 보면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딸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약간 카툰식의 그런 것들을 안에 넣어놓기도 하셨고. 최근에 작은 아씨들도 약간 비슷한 구성이거든요. 뭐 옛날 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살았어요. 약간 이런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있네요. 실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연출이라기보다는 내러티브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러티브. 네, 스토리적인 거에서. 독특한 분이니까 독창적인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더 그 시네마로 보여주느냐 이게 또 그게 연출의 힘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어쨌든 웹툰을 작업하려면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영상적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영상적으로 글을 쓴다. 네. 영상적으로 쓴다는 게 뭘까요? 영상적으로 쓴다는 게 이제 이게 소리가 들어갈 타이밍. 네. 왜냐하면 소리가 들어갈 타이밍을 알아야 말풍선 배치라는 것도 좀 착붙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저는 알아야 하잖아요. 이거를 콘티로 짰을 때 어느 부분이 재밌을 건지 그리고 그쵸. 어떤 리듬으로 갈 건지 그래서 사실 근데 영화 감독들도 보면은 뭐 명감독이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대본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사실 떼어놓고 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같이 발상하는 게 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나 웹툰이나 종합 예술이네요, 진짜. 그쵸. 되게 비슷한 점이 많네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한테 배우러 오셨던 분들 중에 영화 감독님도 계셨어요. 그렇구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웹툰이 너무 좋은 소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스토리보드라는 걸 만들거든요. 영상을 만들 때. 근데 웹툰은 요즘에 화면비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바일에 그래서 영상비가 거의 다 비슷하게 컷이 잘라지니까 네. 그냥 이미 완성된 스토리보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영상 쪽 분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작업하시기에 좀 더 편한. 그렇죠. 그래서 소스인 요즘에는 거죠. 웹툰을 영화화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그쵸. 특히나 강풀 작가 작품 같은 것도 음. 그렇고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보드가 이미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뭔가 좀 더 실사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많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미 그리고 확보돼 있는 팬층이 있고 재밌게 봤던 층이 많은 작품이면 영화로 만들었을 때도 많이 보겠지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다 하시는 감독분도 계세요. 그 부산행이랑 지옥 넷플릭스 네네, 지옥 연상호님. 네, 연상호 감독님은 그림까지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그렇구나. 감독님이었는지 웹툰 작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영상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 나중에 영화의 크레딧 항상 있긴 하더라고요. 같이 어쨌든 자기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많은 부분 기여를 하시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물론 몇 명 안 되고 스타 작가분들의 작품이 거의 영화화가 돼 있지만 그 뭐 최근에 있던 뭐 주우민 작가님이나 뭐 이렇게 되게 대박 나신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도 뭔가 더 부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롤 모델들이 좀 생겼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 이게 잘 되면 진짜 이렇게 영화화도 되고 뭐 해외로 뭐 IP가 팔리고 이렇게도 되겠구나. 물론. 그래서 그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네. 저도 힘들었었죠 그때. 네네. 출근 못 하고 뭐 직장이 막 2주 동안 쉬어가고 학생들도 많이 못 오고 이랬는데. 그렇죠. 대면하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때 저희 업계 안에서는 상당한 성장이 있었어요. 오히려. OTT랑 웹툰, 네. 뭐 웹소설 이쪽이 그때 엄청 성장을 했다가 오히려 그때 거품이 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거품이 꼈다고 편을.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가니까 많이 본 거죠. 그쵸, 많이 옛날에 보죠. 비해서. 그죠. 극장과는 완전 또 반대 반대로. 상황이 됐지만. 그쵸. 맞죠. 그때 오히려 성장이 있었구나. 이게 참 코로나가 또 많은 변화를 가져왔네요, 진짜.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막 산업 지형을 바꾼 거죠.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여기 최근에 어쨌든 챗GPT 네. 플러스 이제 AI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이미지 네. 특히나. 그래서 웹툰 업계에도 이게 큰 이슈고 좀 네. 어떻게 보면 사용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몽탱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왠지 이 질문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걸 넣는 걸 깜빡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저희 상담 받을 때도 가끔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요즘에 아무래도. 그렇죠. 계시는데 저희 업계 사람들은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부정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흐름을. 통제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제어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약간 이렇게요. 네. 근데 저는 이 산업이 그 종사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네. 막 바뀌고 무너져가고 다시 재건되고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원래 저희는 저희 윗세대 80년대생 분들은 이제 만화를 잡지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지 다 폐간되고 했을 때 한국 만화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막 대여점 생기고 이랬을 때. 맞아요. 근데 대여점도 결국에는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스캔해서 보니까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캔해서 보니까 다 망하겠거니 했는데 또 갑자기 웹툰이 외국에서 인기가 되고.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또 그것도 뭐 외국의 불법 사이트들도 저도 불법 사이트 쪽에서 많이 제 작품을 가져갔었어요.
오.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랬었는데 또 AI도 결국에는 뭐 저희가 헤쳐나가되 또 다른 과제일 뿐이지.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맙시다 이건 아니지만 뭐 IMF가 오는 거를 막아봅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후 변화를 막읍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그 음악은 이미 오래전에 그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 스트리밍으로만 수익을 내긴 힘든 구조잖아요. 그쪽도 어떻게든 현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더 수익이 많은 구조고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웹툰도 AI가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대체할 수 없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안84의 그림을 뭐 AI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지만 기안84가 스트리밍을 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계속 이제 구축해 나가면은 뭐 방송에 나온다든지 침착맨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 자신의 컨텐츠화 그렇죠. 작가 자신이 컨텐츠화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작화는 AI가 할 수가 있겠지만 그쵸. 결국 그 작품의 깊이, 그 작품의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결국 사람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두서가 없이 막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시를 들면은 사실 제가 차기작을 BL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한 제가 겪은 경험이나 아니면 제 사견들을 많이 녹여서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게 하려는 이유가 사실 정체성에 관련된 만화를 AI가 그렸을 때 과연 그거를 읽는 독자들이 기만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아, 기만이라 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죠. 만약에 막 퀴어 만화 정말 재밌는 걸 보셨어요. 작가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근데 이거는 AI가 취합한 퀴어들의 삶을 모델로 해서 창작되었습니다. 하면은 기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허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했구나 이런. 당했구나. 왜냐하면 작가라도 있으면 그 작가의 뭐 인터뷰라도 찾아보고 아니면 이 작가가 얘기하는 왜 이런 식으로 쓰게 됐는지 의도도 알 수 있는데 AI는 AI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짜깁기란 생각이 요즘은 안 들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네이버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100% 했다. 그러면은 덜 머쓱할 수도 있죠. 근데 어디 무슨 아이슬란드의 IT 기업에서 만든 AI가 한국 종로에서 벌어지는 치정극을 그렸는데 너무 막 마음이 먹먹한 거야. 그러면은 예시가 아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겪었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독자들이 저건 재밌겠다 싶지 않을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 뭐 팬사인회를 우리가 아이슬란드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이슬란드 회사에다가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AI가 만들어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신경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알고리즘 논문 읽어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 알고리즘 논문 읽어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네. 결국 컨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거네요, 진짜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정성이 좀 더 주목이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컨텐츠를 그래서 어떻게 창작했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했냐 이런 거를 독자들이 좀 더 높이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역시 다른 사람 직업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요새 대학원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전공 얘기 듣고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나 AI가 모든 곳에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만 특히나 여기도 되게 크게 침해받고 있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토리도 저도 그렇고. 이제 혹시나 뭐 오해를 부를 말이 있을까봐 첨언을 하자면은 그 데이터가 어쨌든 기성 작가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뭔가 장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저희가 아까 뭐 불법 스캔 얘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만들면서 이제 지금의 웹툰 산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 장치들도 분명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들이 요즘에 작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 조항에다가 AI로 만들지 말 것. 그걸 주문을 하시는 플랫폼도 있어요. 근데 좀 웃기기도 하죠. 어떤 또 플랫폼에서는 그걸 AI 할 수 있게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럼 계약서에서 빼야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는 그렇게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쨌든 그게 산업이 가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약간 사인하게 그러니까 만들고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학습하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공이 되는 거에 동의합니다. 약간 이런 한 줄이 있는 계약도 있다고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린 그러니까요. 게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거지. 그렇게 해도 하는구나.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그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건 하지 맙시다라고 넣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 본인이 좀 알고 있어야 그것도 그쵸, 내 걸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쪽에서 옛날에 뭐 AI로 그린 만화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건 워낙 유명한 얘기라 아실 거예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I 돌려서 뒤에 엑스트라를 뽑았더니 그루트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마블에 나오는 그 나무 무서운 캐릭터 디즈니. 그렇죠. 그거 네이버 입장에서 얼마나 똥 밟은 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작가들 중에 하나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면 그건 네이버 입장에서 좋지 않죠. 그렇죠. 일부러 약간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죠. AI가 역시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막 뭔가 마음에 안 든 생방송 같은 거에 만약에 출연하고 있을 때 디즈니 OST 같은 걸 불러버리라고. 그럼 이제 그걸 쓸 수 없게 된다 그런 영상을. 아무튼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I나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할 때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몽택님은 이제까지 그럼 어떤 웹툰을 그려 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웹툰으로 데뷔를 하진 않았고요. 네. 데뷔는 딴 걸로 했어요. 데뷔는 그 교양 서적에 30컷 정도 사파를 옛날에 그렸었어요. 교육 교양 서적. 네. 막 무슨 그 학부형의 에세이 같은 책이었는데 네네. 뭐 그런 거죠.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어디 보냈는가, 막 이런 서적에 이렇게 뭐 좀 그림을 넣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졸업한 이후에는 교수님 따라서 이제 역사 만화 같은 걸 그렸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뭐 애기들이 보는 역사 만화 이런 거를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전역하자마자 덜컥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럼 준비를 좀 하신 거예요? 군대에서 준비를 했다기에는 뭐 그림 손 굳지 않게 연습하는 정도였겠죠.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냥 손풀기용으로 대학 때 했던 과제를 하나 내보자 해서 냈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 과제가 GL이었네. 근데 그게 GL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걸스 러브. 그렇죠. BL에 약간 반대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웃집 장르죠. 이웃집 장르. 이웃집 퀴어. 네. 그래서 뭐 됐는데 근데 저는 뭐 여자 뭐 사람 친구들은 많지만 여사친은 많지만 근데 뭐 여체를 많이 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여체를 그려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의 러브씬도 나오는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막연했는데 근데 계약 조건상 그걸 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당선이 됐으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이것도 기회니까. 근데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1년이 이 작품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계약 조건이 이행이 잘 안 됐었어요. 원래 해외 연재도 되는 거였는데 근데 뭐 여타 이유로 그래서 안 돼서 좀 금전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캔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강사로 하면서 차기작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시즌이랑 맞물리면서 연재가 안 됐죠. 한번. 그때 왜냐면은 좀 아니란 생각이 있었어요. 강사를 하면서 연재할 수 있게 좀 생활툰을 해보자 하고 부업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미 시장이 너무 많이 변한 거죠. 너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많고 요즘 누가 그때 그랬어요. 그 플랫폼에서 수익성이 나는 만화를 해주시면 좋겠다. 많이 볼만한 거. 수익성이 난다는 건 뭐죠? 그렇다기보다는 생활툰은 너무 이제 SNS만 가도 많다. 네, 다른 작가들이 많죠. 네컷 만화 말할까요? 돈을 주고 보기에는 이미 공짜로 볼 수 있는 생활툰이 인스타툰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볼 만한 걸 그려달라는 거죠. 그죠. 이제 스토리에 보시면 가끔 웹툰 광고가 뜨잖아요.
그걸 누르고 들어가서 볼만한 만화를 그리라는 거죠. 자극적인 한 컷 딱 있고. 자극적인 한 컷, 그렇죠. 그런 광고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만하단 말이야. 가끔씩 나오잖아요. 나와요. 형수님 이러면서 문 열고 있고. 그렇네. 그런 거를 요구를 어쨌든 하는군요, 그죠? 네, 그렇게 막 수위가 높은 거를 그려주십시오 한 건 아니었는데 흥미를 끌고 좀 더 스토리가 있는 생활툰 말고 네. 이런 걸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재 중단됐던 걸 다시 그려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아까 그 1년 힘들었던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신작을 그리고 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게 아까 좀 개인 경험을 그 앞으로의 그 하나의 방향으로 보시기도 했잖아요. 중요하게 가치가 올라갈. 그래서 더 그런 이유도 있었네요. GL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험은 또 아니시잖아요. 뭐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도 많았다고 하셨고, 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그거에서 오는 뭔가 또 뭐 디모티베이션이라 해야 될까? 뭔가 내가 모르는 걸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반 모티베이션이 있었을까요? 힘든 점이? 여성이라는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당사성에 대해서 막 담론을 하는 게 좀 그 당시에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얘기에 그런 얘기를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연대에도 그런 담론들이 있어야 연대가 잘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가 그리는 게 좀 독자들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그쵸. 남자 작가도 뭐 그런 줄 그릴 수 있지만 그릴 수 있고 여자들의 그쵸. 뭐 페미니즘적인 얘기 하실 수 있고 하셔야죠. 근데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기에 너무 공부가 부족했다 생각을 했고 하긴 아까 그 BL로 유명하신 요시나가 후미 그분도 뭐 여성이신데 BL 그리시는 거니까 사실 그죠. 근데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슬램덩크 동인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나중에 어제 뭐 먹었어 보면은 그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노후 대비까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지 주위의 시선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다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 감탄도 들지만 반성도 되는 거죠. 나는 너무 진정성이 없고 준비가 안 됐다. 이제 준비하시면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면 더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그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박상영 작가님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1차원이 되고 싶어랑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 대도시의 사랑법.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 세대의 응팔 같다. 퀴어 버전 응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아까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닥이 잡히는데 좀 저희 세대의 게이 분들한테도 위로를 드리고 싶고 그 공감도 되고 싶고 그리고 참 예술 매체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내가 겪어보지 않은 다른 소수자들의 삶을 다수자가 경험할 수 있는 매체 중에 제일 효과적인 게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대중분들도 이걸 읽고서는 뭐 사실 대도시의 사랑법 그것도 이제 영화로 나온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 관객들이 보면은 조금이나마 좀 우리에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저는 하나 걱정은 어디까지 이제 원작과 비슷하게 나올까? 어쨌든 조금은 마사지가 될 건데 내용이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아직 안 나왔고 그 작가님도 지금 그리고 참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화에도 그래서 가끔 트위터에 약간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쓰셔서 조금 더 걱정이 되지만 이제 앞으로 아직 안 나왔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 중입니다. 네네 응원 중입니다. 그래서 참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웅택님도 이제 뭔가 작품으로서 그렇게 좀 기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분이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이 나와야. 아이 뭐 그거야 어쨌든. 궁금한 게 웹툰이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린 다음에 시작을 하나요? 그러니까 막 아예 한 뭐 3화 그리고서 시작하기엔 너무 앞으로 갈 길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3화 그리고 시작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있어요?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나?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뭐 다 다르겠지만 보통 기한을 하려면 플랫폼에 투고라고도 하죠. 네. 투고를 하려면은 2화 내지는 3화까지는 그려서 가야 돼요. 2, 3화로 이제 그걸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작가한테 불리한 그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또 플랫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배우들도 신업사기라고 하잖아요. 쪽대본 예전에 네, 막 시놉시스 받아보고 이거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연재를 그 제작을 했는데 완전 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2화 3화도 저도 PD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거 재밌다고 뽑았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뭐 계약 문제도 있고 뭐 그 플랫폼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런한 거잖아요. 그래서 2, 3화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렇게 너무 힘든 걸 겪었다 보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덜 쫓기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트리트먼트라고 있어요. 그 작품의 전체적인 얼개를 다 담은 스토리. 그거는 다 짜놓은 상태고 그거를 이제 분절시켜서 시나리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다시 또 콘티화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콘티를 세이브를 많이 해놓고 시작하면 바로 거기 스케치부터 하면 되니까. 콘티가 뭔가요? 콘티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대사의 위치와 인물의 위치랑 배경의 위치를 다 그려놓은 밑그림 같은 거예요. 거의 잡혀 있는 밑그림이군요. 네, 그래서 그 콘티가 밑그림이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마침 또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와, 저희만 누리는. 그러게요. 저희 이런 특별한 특혜를 누려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밑그림이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진짜 구상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보드 같은 게 콘티인가요? 그렇죠. 이제 스토리보드의 역할을 이제 콘티가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혼자 보니까는 사실 인물도 다 민머리에다가 뭐 구분도 안 가게 그려놨지만 에이전시에 들어가면 이제 콘티맨들이 다 여주면 여주로 보이게끔은 해주고 하다못해 뭐 가발이라도 조금 그리고 뭐 그런 거죠. 덧붙여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막 투시까지 잡아서 놓는 분들도 계시고 투시가 이제 뭐냐면은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점이잖아요. 퍼스펙티브. 그죠? 네, 맞아요. 2.2시.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단히 말하면 뭐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그렇죠. 보느냐. 모르냐 그런 거. 그죠, 맞죠. 네. 카메라가 어디 있냐 정도. 네, 그렇죠. 느낌. 근데 지금 보니까 딱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잡을지 이건 또 이렇게 잡았다가 이 장면은 또 이렇게 잡았다가 맞아요. 이게 있네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세로로 긴. 네, 그렇죠. 화면에 특화된 그런 느낌도 있고. 와. 그래서 이게 다 되면은 이제 분절시켜서 따로 작업 파일로 만들고 왜냐면은 이게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전체 분량을 한 파일에 못 넣어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3개의 파일로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네. 우와. 근데 이거를 또 쪼개면은 늘어나겠죠 파일이. 그래서 지금 한 파일에 했는데 보통 이제 플랫폼 중소 플랫폼에서 한화 규격은 6, 70화고요. 6, 70화. 그리고 메이저 플랫폼 100컷 이상인 것 같아요. 100컷 이상. 와. 또 플랫폼마다 그 길이가 달라요? 네. 요구하는? 근데 메이저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인데 네이버 다음은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니까 네. 그만큼 많이 그려주고. 많이 해라. 그래서 오늘 원래 같이 모시고 올려했던 작가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분은 이제 메이저 플랫폼 연재를 하시는데 그것도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도 어쨌든 나간 돈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조 작가도 써야지 그게 100컷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하긴 너무 세상살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직업이고 팀창맨이 유튜브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다들 맞아요. 와. 아무튼 멋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작품 특징이라면은 이제 제가 비애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전에 뭐 대학 때 했던 습작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주인공이 남자인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요. 남자가 주인공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래요? 다른 정체성이 아니고서야 헤테로 남자를 주인공으로 하면 헤테로 남성을 네.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이미 너무 많잖아요. 포켓몬스터만 해도 지우가 주인공. 네, 그런가요? 뭐 여기 극장 가만 가도 뭐, 그쵸. 뭐 만화책만 봐도 이미 뭐 나루토도 남자고 그러니까. 루피도 남자고 남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죠. 라이토도 남자고 다 하다못해 류크도 남자인데 그래서 나까지 남자를 주인공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여성이 주인공이 만화도 있긴 하지만 그죠. 많죠. 많겠지만 근데 만화를 예시로 들면은 여자들도 많지만 네네. 근데 영화를 예시로 들면은 여자 주인공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게이니까 게이 얘기가 제일 잘하겠지 뭐 그런 생각.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말인데 그래서 이번에 조현철 감독님이 네. 이제 수상소감에서 말씀하셨던 말 듣고 네. 되게 논란이 되었죠 그 말씀이.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되게 약간 찡하기도 하고. 사실 막 사실상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감독이면 감독 빼고 스태프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떤 그 스태프분 한 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네. 저희 중에 유일한 시스 헤테로 남성이신 누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칭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 그런 게 있군요. 그 말의 영상 그 말을 보고 키워드는 뭐야 커밍아웃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반은 스태프 중에 이게 스태프 다 나머지 여잔가 보지 뭐 아니면 뭐 시스 헤테로 남성이 아닌 사람이 있나 보지 다른 사람들. 근데 다들 막 본인은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분은 예전부터 저도 봤지만 그 감수성이나 이런 게 되게 예민하시고 예민하신 분이군요.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잘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다른 그냥 일반적인 시스 헤테로 남성과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던 사람이긴 해서 만약에 그렇다 하도 사실 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멋있는 분이고.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BL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까 안 그래도 처음에 들어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네. 혹시 뭐 인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희 방송에서? 재미있었던 지점은 이제 무슨 공, 무슨 수 그렇죠.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떡대수, 햇살수, 햇살공, 미인수.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뭐 그런 말도 해요. 밀발수가 좋다. 흑발공이랑 밀발 머리카락. 뭐 적발공은 뭐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적발공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기만의 신념이 다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것도 BL이 산업화되면서 생긴 것 같아요. 네. 독자 입장에선 하다못해 슈퍼마켓을 가도 막 음료수 뭐 내가 찾는 게 어디인지 딱딱딱딱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찾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작품이 많아지니까 그런 카테고리가 오히려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게 사실 작품 연재하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는 만화의 정보를 너무 카테고리로 미리 다 알려주는 셈이잖아요. 얘가 공인지 순지도 맞춰봐야 재밌는 건데. 그치, 맞아요. 그죠.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럼요.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순 줄 알았는데 공이네. 막 이러면서. 누가 웬이야? 그리고 후에 공이라 쓰면은 얘가 나중에 마음 고쳐 먹는다는 거 알아버리잖아요. 그렇지. 그건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네요. 좀 약간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구나. 요즘 주류가 이렇구나. 요즘 현실이 이렇고 요즘 주류가 이러니까 대중이 바라는 것은 이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항상 그 창작자랑 그 대중은 약간 밀당을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필요하죠. 항상 아티스트는 왜 저를 일반화시키세요? 전 이렇게 맞아요. 뭐 다른 모습이 많은데 이러는데 근데 또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단편화시켜야 최대한 빨리 이해하고 소비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재밌던 거랑 비슷해요. 또 재밌게 읽고.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아는 맛. 근데 또 너무 아는 맛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재미없. 그럼 또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창작자 입장에서. 그러게요. 진짜 어렵네.
독특하되 조금만 독특해라 이런 건가?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 만화를 나중에 연재하면 나도 이 카테고리 안에 소개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뭐 어떻게 까라면 까야지. 그렇죠, 뭐. 소개하라면 그렇게 소개해야지 뭐. 해달라는 대로 해야지 뭐. 네. 거기 수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들도 그렇게 돼야지 이제 잘 일하실 수 있으니까 협조해야죠. 그러면 다음 질문까지만 제가 드리면 이거 제가 준비한 질문이었기도 해서 BL 장르 시작이 사실 일본에서 약간 PC하게 시작하지 못한 지점이 있거든요. 워낙 또 뭐 안 그래도 저희 그 에피소드에서 언급드렸지만 뭐 강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요. 혹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BL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지점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그 답변을 준비를 막 해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미니진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니진 씨. 네. 갑자기. 네. 맞다. 왜냐면 맞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네. 그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정반합을 생각을 하신다고. 근데 원래 이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네. 그게 이제 막 부딪히다가 새로운 합이 되고 이제 합이 그 다음 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정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BL의 시작은 기존 만화의 반이었다고 봐요. 기존 만화의 반이었다. 왜냐면은 슬램덩크의 동인이 1세대 BL로 취급이 많이 되는데 근데 지금 슬램덩크를 보면은 그야말로 마초 문화의 전형이잖아요. 너무 헤테로. 네, 막 뭐 주인 깡패짓 하던 막 죄송해요. 그 강백호를 좋아하는 분들 죄송해요. 그냥 제 사견이에요. 네, 정대만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여자애를 위해서 뭐 최고의 뭐 능력을 입증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여성들이 수행한 역할도 제한적이고 맞아요. 서브 캐릭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비틀어서 얘네들이 서로 사랑하는 스토리로 만들어 버리면 맛있지. 그렇죠. 서태웅이랑 되나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근데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제 여성들 입장에선 불편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수행했던 수동적인 역할을 남자한테 맡겨버리면 되니까 나는 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맛있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했던 고민들, 내가 했던 부당한 것들을 이 남자가 겪으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약간 일탈감과 쾌감도 느껴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너도 한번 당했지만 또 당하는 거 보면서 그래 너도 아프지 싶기도 하고 우쭈쭈 해주고 싶고 또. 근데 그래서 사실 요시나가 후미 작가님도 이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BL은 여성 장르다. 왜냐면은 처음에 여자들이 느끼던 그런 부당한 그런 서사들을 비틀어서 만든 게 BL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이 이제 새로운 합이 되고 또 새로운 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슬램덩크 나온 지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래서 BL의 역사도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1 때까지 고여버렸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너무 카테고리화가 된 거죠. 산업이 됐잖아요. 산업. 엄청 상업적이 되었죠. 그렇죠. 산업의 한 축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무슨 공 무슨 수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거면은 작품이 너무 많아졌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BL은 새로운 정이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그거에 만족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BL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건 이제 슬슬 반도 나올 준비가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BL과는 이제 다른 서사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되게 흥미로운 그러게요. 지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그럴듯해요. 되게 납득이 됐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리고 디즈니 저희가 뭐 요즘 PC하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이라고 생각하고 소비했던 뭐 인어공주라든지 디즈니 르네상스의 작품들도 사실 그것도 새로운 반이었거든요. 그 시대 때는. 당시엔 그랬죠. 그렇죠. 지금에서는 또 근데 또 빠운 부분도 많고 지금의 또 이 시선에서는 맞아요. 그러면 요새 나타나는 BL들은 단순히 헤테로 미러링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헤테로 미러링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취지로 보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겠지만 그 육아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독박 육아하는 거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렵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새로 나타나는 정의란 결국 그 규정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의 취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게 생기고 있죠. 저희가 지금 과도기를 지나는 중이잖아요. 과도기는 원래 좀 수리 중인 집에 들어가면 도배도 덜 돼서 좀 안 이쁜 것 같고 괜히 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근데 일단은 공사 중이면 열심히 고쳐야죠. 네. 저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그 정해진 장르는 없다고 봐요. 항상 변혁되기 때문에 뭐 사실 순정 만화라는 장르도 처음에는 뭐 일본에서는 아직도 소녀 만화라고 분류가 된대요. 소녀 만화, 소년 만화. 일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소비되는 순정 만화는 사실 그 카테고리 안에 넣기엔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죠. 많은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렇게 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르는 장르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작품들이 더 많아지면 사실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작품 얼마나 많으세요. 막 이 작품은 유해하지 않나 싶은 작품도 많은데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막 소비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왜냐면은 도태될 작품들은 또 도태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뭐 지금 가족 3대가 한 집에서 모여 살면서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꼭 마지막 회는 그 막내 아들내미들이 결혼하고 끝나는 가족 드라마 많잖아요. 근데 뭐 그거 맨날 막 그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방송 내려라 이럴 수는 없겠죠. 그걸 또 보고 좋아하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서서히 이제 사양길로 갈 것들은 가고 또 그게 남아가지고 그거가 또 위안이 되는 분들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새로 만들어질 컨텐츠인 거죠. 새로 만들어질 거는 이제 그걸 보고 자라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그걸 보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원래 예술이 해야 될 그 역할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과학은 사회가 발전할 기술을 주고 그리고 뭐 철학이나 이런 거는 사상을 주지만 예술은 상상력을 준다고. 상상력을. 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예술로서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인 거죠. 나쁜 상상도 해볼 수 있고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결국 과거의 시작은 그러했으나 어쨌든 지금부터 한국에서 특히 발전하고 있는 BL 산업만큼은 뭐 도태될 건 도태되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제 주변에는 그런 고민하는 작가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노출이 되기가 힘들 뿐이지 원래 좀 세상이 제일 먼저 바뀌고 미디어가 따라잡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럼요. 저도 그렇게 만들고 싶고. 제가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뭘 두서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 너무 좋아요. 네. 난 그 미니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난 이 맞아요.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정말 인상 깊어요. 정말. 정반합을 모든 건 정반합이다. 그렇죠. 맞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중에 뭐 그 게이들 둘이 행복하게 다 해먹는 얘기 보면서 너무 이거 뻔한데. 너무 뻔하다. 뭐 이제 그렇게 된 세상이 왔으면 하는 거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둘이 헤어지고 그래. 여기에 외계인을 하나 붙여서 외계인 커플을 만들어라 할 수도 있지. 폴리아모리 정도 나와야지. 치성극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실제로 뭐 그런 것들도 요즘 많아지더라고요. 막 삼각관계를 그리는 삼각관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셋이 한 커플인 거예요. 요즘엔 이번 사실 파리 올림픽 오프닝에도 폴리아모리 같은 오프닝이 나왔어요. 그래요? 장면이 여성과 남성과 아마 젠더큐어 뭐 여성 같은 사람 셋이 문을 닫고 딱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오프닝 그 연출하는 과정 중에. 근데 포털 댓글들이 난리가 났어. 한국 그 리포터들만 막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되게 급진적이네요. 약간 이것이 프랑스네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거기 막 파비앙이나 아무튼 그런 프랑스 사람들도 이제 한국말 할 수 있는 분들도 나와서 막 코멘트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그 몽상가들이라는 영화를 약간 뭐 모티브를 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폴리아모리라는 것도 존재하고 뭐 그거 말고도 사실 뭐 드랙한 분들도 나오고 그 올림픽 오프닝 자체가 되게 좀 파격적이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멀었다는 걸 따라하기에는 그래서 그 이제 패널들 그분들도 다 약간 이걸 어떻게 딜리버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러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 웹툰에서도 뭐 그런 과정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산업 내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네요. 보면. 살짝 질문을 바꿔서 네. BL에서 소비되는 자극적인 섹스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뭉탱님께서는 좀 원하시는 그런 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얘기가 좀 제가 자극적인 러브씬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전달된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누구나 좋아하죠. 네, 그럼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19금 BL 웹툰이 양산형으로 많이 재창작되다 보니까 좀 어느 순간 입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하겠지, 여기를 하겠지. 뻔해져 버렸구나. 네, 너무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번에 손잡았으니까 다음엔 뽀뽀하겠지, 다음엔 키스하겠지.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뻔하지 않나. 그래서 섹스를 먼저 하고. 그 순서에 관련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러브씬에 대한 묘사가 너무 단조롭다는 말씀. 네, 그렇죠. 상투적이다. 똑같다 이거지. 근데 뭐 이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그 연인과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릴 때 막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일들만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하다못해 뭐 물침대가 터졌다든지 뭐 친구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에어컨이 안 꺼져가지고 추위에 떨었다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저거 되게 싼 돈을 주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고급 스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기억들을 좀 장면들을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섹스 자체보다는 이런 주변부의 기억들이 훨씬 더 서사가 있는 묘사인 거죠. 보면은. 그리고 상투적인 싫다. 자극적이어도 그렇게 시각적인 자극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아가씨라는 영화를 제가 예시를 들어놨었는데 거기 보면은 막 두 분이 어떻게 사랑을 나눴나 보다는 뭐 그때 했던 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탕을 입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뽀뽀를 한다든지 굉장히 섹슈얼하게 잘 그려졌죠. 그렇죠. 예쁘게. 그리고 뭐 이를 갈아준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정석은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상상되는 지점들이 너무 좋다고 시각적인 거 말고도 그때 온도, 습기, 향기 그런 게 상상되는 게 좋으시다고. 진짜 배운 변태셔가지고. 진짜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런 쪽을. 좀 더 사람들이 그 야한 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저도 야한 걸 만들어? 성인물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더 서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 상상력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 너무 이미 많이 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그게 다른 쪽 막 너무 자극적으로 가는 거 말고도 방향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만 갈아도 야한데. 저도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건 그 영화를 홍보하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뭐 스태프를 다 나가라고 했다. 뭐 약간 뭔가 그냥 진짜 뭔가 야하기만 했던 장면을 뭐 찍은 것처럼 너무 홍보를 쓰더라고요. 또 기사로는. 근데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때는 그게 그 정도의 뭔가 거래보다는 다른 장면들이 오히려 섹슈얼하게 다가오고 너무나도 예쁘고 그 둘의 인물의 관계를 너무나 설명해주는 장면이었는데 역시나 자극적인 기사는 또 그렇게 나오게 마련이라서. 그러게요. 그렇네요. 그러면 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 게이 혹은 뭐 남성의 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BL이라고 하는 거 말고도 혹시 퀴어나 트랜스젠더에 관련해서 다루는 작품들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BL이란 장르 자체가 시스 남성이 성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올린 작품들이 그 김공룡님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하여라는 웹툰이 있어요. 네. 네. 거기 서브 커플이 나오는데 네. 이제 서브 커플 둘은 이제 게이고 네. 그리고 각자 그 서브 커플의 서브 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삼각사각 관계를 위해서.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호모 로맨틱 에이섹슈얼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무성애자로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 캐릭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당신을 독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섹스에는 관심이 없는데 연애는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조심스러워요. 뭔가 실수해서 잘못 얘기할까봐.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요시나가 후민 작가님의 네. 단편집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딸들. 네. 여기 단편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친구가 결혼을 앞둔 친구가 네. 결혼을 앞두고서 약간 그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이유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왜냐면 공평이라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사회운동을 했었어요. 네. 나도 약간 사회주의가 촉이 좋으시네요. 약간 그런 생각이 공평이란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할아버지를 존경했는데 내가 그 결혼을 해버리면은 그 할아버지의 신념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녀가 돼요. 아하. 오케이. 또 그렇게 또. 네. 그래서 극단적인 결말로. 네. 와. 그렇게 될 수 있죠. 결말이 약간 충격적이야. 아니, 근데 뭐 납득이 가는 결말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창작된 배경 일본 사회를 생각하면 90년대, 2000년대 여자가 남자랑 결혼하려다가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가 되면 세상 힙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이 있었고 또 하트스토퍼 이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에 이걸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커플인데 이제 엘이랑 타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타오는 이제 평범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이성애자 남성이고 그리고 엘이 MTF 네, 트랜스젠더예요. 캐릭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실사화 배우도 트랜스젠더 배우. 네, 배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 사랑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BL이 맞나? BL이라 하기에는 문법도 좀 다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르라는 게 규정짓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넓게 보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주인공의 친구 커플인 경우가 많긴 하네요. 그렇죠? 네. 주인공 자체가 뭔가 이런 퀴어 당사자인 경우의 작품은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실 그 퀴어 운동에서도 항상 많이 질타도 받고 그리고 주목도 많이 받고 하는 게 사실 게이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레즈비언 친구들이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하는 친구 중에도 이제 이쪽 친구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GL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 GL 시장 너무 작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BL 시장에 비해서는 작은 게 좀 사실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아쉽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많이. 결국 근데 소비하는 주체가 많아서 그러니까 BL은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원래 처음에는 그죠. 소비자도 사실은 여성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게이들이 BL을 소비하는 비율보다 여성 중에 BL을 소비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BL은 여성 장르라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도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서. 그쵸. 근데 그들이 지혜를 소비하지 않는 한은 그게 커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성들이 뭐 일탈로서 지혜를 소비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아니 뭐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남성들 일단 웹툰 만화 보나요? 저 제 주변에도 잘 보는 사람이 그죠. 사실은 저는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웹툰이나 만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어릴 땐 좀 봤지만 최근에는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긴 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웹툰을 많이 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많은데 저는 그렇진 또 안 나가지고. 되게 행운이세요. 왜요? 왜요? 저희들 사이에서 그런 말 모르세요? 그 안 본네 삽니다. 앞으로 볼 게 너무 많다. 네,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왜냐면 처음 보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와. 사실 그래서 저도 하나를 보면 쭉 다 보긴 하는데 웹툰이 주로 여기까지 연재가 되고 뒤에는 이제 일주일 기다려 나와. 근데 그걸 못 기다려서 이제 하차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디까지 본 건 많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제가 완결작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끝나고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걸로. 네. 그러면 네.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부탁드릴게요.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습작을 많이 해보시고 이게 나는 실제로 연재할 때 뭐 있을 거야, 뭐 나는 뭐 장편을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작 연습하실 때는 뭐 한 페이지만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일러스트 하나만 그린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짧더라도 하나를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완성해보는 게. 네, 완성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데뷔 전에 여행이든 책이든 경험 많이 하시고 많이 노세요. 왜냐면은 연재하면은 못 놀아요. 그리고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나의 주제가 되고 그렇죠. 경험이. 왜냐면은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까 나는 시간이 안 가는데 주변 너무 빨리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름 삶의 편린이 많이 쌓이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겠죠. 삶의 편린. 네. 그리고 운동하시면 하시면이 아니라 운동하셔야 해야 된다. 체력이 필요하다. 네. 앉아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그렇죠. 계속 앉아 계시는 치질 많고 치질 많고 허리 문제 많고 다 많으십니다. 유산균 잘 챙겨 먹어라. 네. 그러면 웹툰 후속작 준비하시기 이전에 어쨌든 지금 웹툰 강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지점에 대해서는 좀 뭐 아쉬운 지점이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질문이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강사 일이 아쉬운 지점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강사 일을 나중에 안 하게 될 거에 대해서 아쉬운 걸 물어보시는 건지. 그 두 번째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다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천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웹툰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사실 하게 됐어요. 설득력 있게 말씀. 맞아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 교육계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은 너무 큰 고생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을 길게 못하겠다 생각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딱히. 저는 이 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데뷔하고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함을 느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으로 일해도 되나 좀 싶긴 했는데, 나중에 미래의 내 동료들을 먼저 만나본다는 생각으로 가르쳤어요. 멋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실제로도. 네, 실제로. 그렇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안 되는데 걔가 메인 작가가 돼서 나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한 녀석이 이제 대학 가더니 20살이잖아요. 한 녀석이. 네, 걔는 녀석이라고 해야 돼요. 제자니까 그걸 뭐. 그렇죠. 네. 그 녀석이 갑자기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큰절을 올리는데 나한테 큰절을 하더니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10년 후에는 선생님을 어시스턴트로 쓸 겁니다. 갔어요. 패기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비쌀 테니 써보렴 써보거라. 강대강이다. 오 멋지네요. 뭔가
존중할 건 존중하고 또 나 이 정도로 크고 싶어요.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패기이기도 하니까 또. 네. 그래서 올 때마다 언제 데뷔할 거니? 아직 데뷔는 안 하셨구나. 너가 선생님의 노후다. 그래 나를 써다오 나중에. 네. 사실 9번 10번 질문이 이제 그런 뭐 제가 사실 지금 보니까 문장을 살짝 너무 모호하게 쓴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글을 잘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왜냐면 저희 사전 인터뷰 할 때 이제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직업의 약간 불투명함 같은 것들 이런 네. 것들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서 안 그래도 그 지점을 여쭙고 싶어가지고 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생활은 어쨌든 잘 하고 계시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어떤 작가 혹은 뭐 어떤 강사님이 되고 싶으신지. 사실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근데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게스트니까. 네네. 근데 한편으로 막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작가는 작품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뭔 작가가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막 이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잘해서 내년에는 저 이렇게 멋있는 작품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 저희는 오늘 사실 이야기 들으면서 참 멋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아닙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에서 사실 말씀을 하시면서 또 자기 스스로의 모티베이션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저희도 이런 분의 작품을 기다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것도 쌍방향 소통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전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지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2부에서 좀 더 몽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